안녕하십니까.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 진행을 맡은 배세라입니다. 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기업을 이끌고 계신 대표님들과 함께 기업가 정신의 의미와 정신을 나누는 대표적인 소통의 자리입니다. 알찬 강연과 깊이 있는 콘텐츠로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멋진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강연자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산업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만큼 기업가 정신 역시 혁신의 흐름을 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윤병섭 교수님의 강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병섭입니다.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세계적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같은 지금 물질적인 거기 생산 요소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가상 현실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대체적인 그 화두로 이게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은 1938년생인데요. 이분이 33살 때 다보스 포럼, 그러니까 한국 세계경제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분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를 하면서 스피드, 기술 융합, 그리고 혁명적인 시스템, 그중에 가장 강조한 것이 우리 자신의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변화는 기업가 정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이렇게 봤을 경우에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인터넷 기반의 초연결 그리고 초지능의 세계를 말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의 경쟁 원천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으로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에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대를 말씀드리는데, 스마트 시스템은 여러분께서 공장에 가시면 공장, 스마트 공장 최근에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스마트 공장, 그다음에 전기와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 이런 부분들이 다 스마트에 관련되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서비스,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그다음에 스마트 홈, 그다음에 스마트 라이프에 관련되는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께서 스마트에 관련되는 그런 편리한 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고, 그다음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에 관련되는 많은 연구나 지금 생태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반응을 보시면요, 스마트 시대는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지수가 OECD에서 한 22위 정도 되는데요. 이 22위 정도는 OECD에 대한 기업가 정신을 우리나라의 그 경제에 대한 그 우려, 다음에 저성장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기업가 정신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개선하고 좀 더 올려주고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신선한 자극, 그다음에 이 꿈을 우리가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단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기업가 정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마트 산업을 혁신으로 주도해서 다음에 새로운 전략이나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여러분 사업에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싶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요. 이 혁신은 기업가 정신이 혁신인데, 이 혁신은 탄성 있는, 감탄을 주는 그런 혁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회적 가치를 제어하는 혁신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개인별로 어려운 부분들을 고객을 생각하는구나. 다음에 고객이 필요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가치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종전에는 사업이라는 얘기는 비즈니스에 대한 그 아이디어 정도만 생각하고 이게 그 돈을 버는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그 다양한 방법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호 연결이나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그 인재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재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다른 생각입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그 혁신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변화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오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그 조직원들에 대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계시나요? 일하는 방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4차 산업혁명이 요하는 인공지능이 요하는 일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가치를 통해서 그 회사의 비전이나 그 회사의 전략을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미래 변화에 대한 그 안목을 키워야 되겠죠. 미래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알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역량을 함량할 수 있는 그런 공부, 그다음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의 아시야마 동물원 얘기했는데 이 동물원은 실제로 폐원 마강이 직전에 있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원이 마강이 직전에 있는 동물원이 디자인을 혁신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관광 명소로 됐고요. 여기서 펭귄이나 표범, 그다음에 물개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잘 적응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성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 감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문제가 디자인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열려있는 기회 포착인데 이 기회를 제때 딱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열려있는 시간에 싹 들어가야 여러분 전철 타실 때 전철 열리는 시간 들어가지 않으면 전철 못 하지 않습니까? 혁신이 열렸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이 기회 포착하고 맞물려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선택과 집중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보를 읽고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연결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질과 물질을 잘 이게 매칭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잘 알고 또 물질도 알고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잘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다음에는 열정, 혁신, 창의, 도전 이런 거는 기업가가 행동을 옮길 때 기업가 정신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액션,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이 나타나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는 평균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의 의미는 별 의미가 없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다시 뭐였습니까? 그게 극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에서는 사실 다 제외시키는 부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탄성 있는 혁신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학습 정리가 됐는데요. 학습 정리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바로 기업가이다. 많은 위기와 불확실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바탕에는 기업이 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열정,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기업들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이 있다.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수많은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은 살아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가 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도약을 위해 뚜렷한 목표와 소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인들의 공감과 소통의 자리,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가 정신 콘서트의 김영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2018년도에 오늘 첫 번 방송 녹화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아셨나요? 2018년도에 컬러가 뭔지 아시는 분? 여기 답이 나와 있죠, 그죠? 매년 미국에서 전 세계에 Color of the Year, 그 해의 컬러를 발표합니다. 12월 6일인가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갑게 받아봤습니다. 2018년대 컬러는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퍼플입니다. 혹시 퍼플과 저와의 관련 있는 거 아세요? 저 옆에 제 책 제목죠. 퍼플 피플. 제가 몇 년 전에 출간한 책의 제목이 퍼플 피플입니다. 저는 책을 낼 때 퍼플 컬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퍼플 피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이런 책을 냈었는데요. 퍼플 피플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일꾼들을 보면서 블루 칼라 워커, 화이트 칼라 워커라 그래요. 그러니까 블루 칼라 워커라는 표현은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화이트 칼라 워커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충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수백 년간 그 산업시대에서 흘러왔던 역사인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거기에 제가 챌린지를 걸었죠. 이 세상이 과연 퍼플, 블루 생산직과 화이트 사무직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인가? 제가 일하는 중심적인 실리콘밸리의 그 변화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자, 사무실 직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별종들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창의적인 그러한 새로운 탤런트, 새로운 인재가 세상을 바꿔나간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퍼플 컬러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퍼플 피플은 생산과 사무직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별종들입니다. 복장도 자유롭고 출퇴근도 없고 뭐 겉모습도 뭐 자유스러워 보이지만 진짜 진정한 차이점은 외모라기보다는 일하는 마음과 머리의 구조, 특히 마음입니다. 일하는 이유, 나는 일을 왜 하는가를 차이점으로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가 많죠.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남이 시키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한 그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의 그 경지를 넘어서는 이러한 새로운 일꾼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하는 이유가 첫째로 즐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즐기는 게 그냥 단순히 놀고 즐기는 게 아니라 나의 재능으로 남을 기쁘게 해주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다 보면 열정이 엄청나게 솟아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노력이 남들한테 기쁨과 편리함과 행복이 된다. 이 재미가 사람들로 하여금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게 해주고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죠. 그래서 퍼플 피플이 이제는 전 세계에 새로운 탤런트, 새로운 인재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업가 정신 콘서트 통해서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난 20여 차례에 걸친 강연에 늘 주장해 왔습니다만은 금년을 새로 시작하는 오늘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금년에 전 세계에서 컬러 오브 더 이어를 퍼플로 만들었었던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전 세계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저도 비슷한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이라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로봇이랑 싸우고 인공지능이랑 싸우려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퍼플피플의 핵심,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퍼플이 우리의 2018년도의 대표 컬러라고 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퍼플의 물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두 분의 훌륭한 기업인들을 모셔서 오늘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무대를 마련해 보기로 했는데 우선 바이오코아의 회사 소개 영상으로 보시고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바이오코아는 국내 약물 분석 임상시험 수탁 분야에서 1위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독보적인 기업인데요. 지난 2014년 유전체 분석 기업인 지노책을 합병, 유전자 진단 시장에도 위상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국내 임상 CRO 업체 최초 코넥스 상장, 해외 진출에도 성공한 주식회사 바이오코아. 그 중심에는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의료와 유전체 정보를 종합해 인류의 수명을 150살까지 보는 학자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바이오코아는 개인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개인 맞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밀 의료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약품으로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주식회사 바이오코아 황승용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저의 기업가 정신은 변화를 위한 한 걸음입니다. 만물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자연의 진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변화입니다. 자연의 환경이 변화되고 그곳에 적응할 수 있는 종들만 살아남아 있듯이 기업도 환경이 변하면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역사를 보면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변화된 기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바이오코아는 인류를 더 건강하게라는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하는 기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독성 분석, 임상 분석으로까지 확대했고 개인 맞춤 의학 시대에 맞추어서 유전체 검사 분야로까지 끝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코아의 직원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DNA나 약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꾸준함이 결국 성장의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의 유일한 유전체 기반 신약 분석 임상시험 수탁 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가 정신은 변화를 위한 한 걸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바이오코아의 황승용 대표입니다. 앞서서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저는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이라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마 찰스 다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중고등학교를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조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인간한테 이때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아이디어 중에서 사실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때는 진화론을 사실은 주장한 사람인데요. 다윈 하면 생각나는 곳이 갈라파고스 군도입니다. 이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것은 다도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섬에서 새들을 하나씩 채취하다 보니까 새들이 어떤 새는 부리가 두껍고 어떤 새는 부리가 얇게 있는 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분명히 비슷한 새인데 이런 새들이 섬마다 좀 다른 것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실 각 섬마다 존재하는 식량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 섬에서는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인 씨앗이 유일한 식량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섬에서는 구멍을 뚫고 사는 벌레들이 거의 대부분의 식량이었습니다. 그러면 새가 처음에는 다양한 종류의 부리의 두께를 가진 새들이 처음에는 존재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각각 얼굴의 모양새도 틀리고 사실 키도 틀리고 하는 것들이 다 어떤 유전적으로 좀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다 다양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섬으로 나누어져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은 한 곳으로 제한돼 있고 그러면 딱딱한 씨앗을 잇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부리가 두꺼운 새들이 좀 잘 깨먹고 그 안에 식량을 섭취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를 얻어서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벌레들이 많은 곳에서는 당연히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구멍 속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먹고 또 많은 후손을 사실은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새로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 찰스 다윈이라는 과학자를 생각을 하면 다들 생물학자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찰스 다윈은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에 있어야 될 과학자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분은 지질학에서도 한 그 획을 그은 분인데 이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갖다가 만들 때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찰스 라웰의 지질학 개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되게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은 다 상식적으로 알지만 지금 여러분이 디디고 있는 땅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륙이 옛날에는 하나의 판게아로 모여 있다가 다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식적으로 알지만 그때 찰스 라웰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이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의 한가운데 갑자기 산이 솟을 수도 있고 강이 생길 수도 있다. 즉 환경이 변화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 사실 그것을 들은 이 찰스 다윈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지금 알고 채집했던 이 새들이 처음에는 다 다양했었는데 이렇게 환경이 변해서 얘네들이 가운데 산이 생기면 두 개의 다른 환경으로 변하게 되고 이 변한 데로부터 아마 각자 그 환경에 맞게끔 더 적응을 잘하는 애들이 결국은 새로운 종으로 계속해서 자손들을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바로 종의기원이 나왔고 그리고 그게 바로 진화론이라는 그 얘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생물학하고 지질학은요 지금도 학과가 다를 정도로 완전히 다른 학문 분야예요. 요새 얘기하는 융합을 정말 1800년도 때 얘기를 한 거고 진화론은 더 엄청난 겁니다. 지금은 상식적으로 진화론, 그게 맞지. 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 가르쳐요. 하지만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신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숭이가 우리의 형제였어. 라고 주장을 하는 진화론을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창의적이고 지금 김영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퍼플피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찰스 다윈의 이야기를 한 거는요. 사실은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살아남은 종들이 있듯이 사실은 기업도 기업의 환경이 변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 선택설이 결국은 찰스 다윈이 얘기를 해서 자연 환경이 변화하면 거기에 적응하는 종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기업인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도대체 뭐냐? 기업의 환경은 뭐냐? 그리고 기업에서의 자연은 뭐냐라고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소비자의 환경이 변화를 하면
적응할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자연 선택설과 비례를 해서 소비자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들이 있어야지 그 소비자들의 필요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외면하면 거기 기업은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그 기존의 자연 선택설이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거라면 기업한테는 소비자의 선택이 아마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의 선택을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가 이 기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조금 전에도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AI, IoT 이런 얘기를 하면서 초연결, 초지능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시죠. 나는 4차 산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나는 4차 산업에서 뭔가를 해서 내가 그 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100년 기업을 내가 가려면 지금 이 변화를 분명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함축해서 본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비자는 누구냐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집단이 하나의 소비자였습니다. 항상 생각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 제품은, 이 서비스는 내가 실버 세대를 위한 제품이고 서비스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10대를 위한 것입니다. 또는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당히 큰 집단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많은 돈을 들어서 컨설팅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집단을 한테 팔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할 건가를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온다 그러면 소비자는 개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개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옛날에는 몰랐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초연결되고 초지능화가 되면 개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개인이 어떤 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지를 알게 되고 개인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혁명적인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3차 산업혁명을 보통 얘기하는 게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 연결 후에 얼마나 많은 사실 새로운 직업이 생겼습니까? 그런 뜻이 사실 이렇게 초연결, 초지능화 시대 때는 지금 하시는 산업에서 개인한테 그러면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뭐냐를 고민하시면 그래도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코아도 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입니다. 자, 그럼 바이오코아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몇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이오코아의 사업 영역은 D2D입니다. 드럭 투 DNA입니다. 저희는 약물을 분석을 하고 또는 DNA를 분석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그동안 2001년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임상시험 수탁기관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 역사를 제가 쭉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2001년에 약물 생동 분석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약이 있고 그 약을 이제 특허가 끝나면 복제약을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약을 개발하는데 너무나 막대한 돈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복제약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제약이 기존의 약과 같은 동등한 효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수요가 2000년 또 이후에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저희가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고 이때 시작하면서 저희는 식약처로부터 제1호 생동분석기관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독성 분석, 그러니까 이 약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도전을 했고 또 그러한 분석법을 저희가
회사 내부에 가져오게 됨으로 해서 또 식약처로부터 독성 분석의 제1호 인증기관으로 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시장이 필요한 것을 빨리 저희는 가져오고 저희가 세팅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2010년도에 사실은 많은 임상 시험들이 외국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의뢰가 들어오는 시장이 넓어지면서 임상 시장으로 임상 치료를 분석하는 것까지 영역을 넓혔고 2014년 말에는 유전체 분석이라는 DNA 분석하는 기업이랑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유전체 분석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다가 지금 바이오과랑 합병을 해서 한 몸이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약을 분석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DNA를 분석하는 그런 회사랑 합병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정밀의료라는 거를 잘 못 들어봤을 텐데요. 정밀의료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맞춤 의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DNA 정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 어떤 약을 먹었냐 하는 그런 모든 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매일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느냐 하는 환경 정보, 이런 거를 다 합쳐서 개인한테 맞춤 질병 예방과 치료법을 정밀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20년에 전 세계에서 약 300만 명이 이러한 모든 정보가 융합된 것을 정부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만 명을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이 100만 명, 중국도 100만 명, 유럽에서도 여러 개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모든 이런 치료나 이런 의료 시장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병의 치료의 시대에서 질병 예방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대가 조만간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코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업에서 계속 변화를 가지고 오다가 이제는 유전체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런 정밀 의료 시대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전체 그러니까 무슨 전기에서는 뭐 전기가 통하는 무슨 물질이냐 생각하는데 유전체라는 게 본래 저희의 몸의 안에 있는 DNA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전생의 주기별 유전자 세포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임 전 임산부 영유아기 성장기 성인 장년기에 걸쳐서 저희가 총 160여 가지 유전자 검사 항목을 지금 가지고 병원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다 보니까 특허 등록한 것만도 국내에 53건이 되고요. 또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킷이 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 개발은 결국에는 국제저널에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135편의 국제저널에 발표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게 되려면 좋은 공정과 좋은 생산 이런 게 정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KGMP, ISO 인증 같은 것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변화 과정을 거치고 영역을 확대를 하면서 저희한테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고객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의 고객은 유일하게 제약사였습니다. 제약사가 어려워하는 분석이나 또는 제약사에서 필요한 분석에 인허가를 위해서 하는 것을 의뢰를 하는 그 기관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병원을 대상해서 병원에서 오는 많은 분석을 저희가 받아서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까지 분석을 해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개인의 DNA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려서 지금은 여러 가지 개인으로부터 직접 DNA를 받아서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고객은 소비자는 결국 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저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밀의료 시대의 최고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쪽, 그 다음에 DNA 분석 쪽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개인한테 맞는
그러면 예방법이 뭐냐, 치료법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제공하고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당신의 건강 신호등으로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안전한 어떤 운동을 어떤 걸 해 맞고, 어떤 식품이 여러분한테 맞고, 어떤 사실 그 유전병이나 다른 여러 가지 성인병에 노출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저희가 미리 알아서 얼마에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를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변화를 계속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은, 만약에 IT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가 딱 나오면 바로 그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뭐로 바로 그 다음 날에도 만들 수 있지만, 저희는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이런 어떤 제도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고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아이디어가 있다고 무조건 처음에 법을 피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인허가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성장의 변화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눈에서도 안 보이는 물질들을 다루고 매일매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인류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변화의 주역은 바로 저희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사실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자기네들은 실험하는 거지만 누군가는 저희가 실험한 결과를 믿고 약을 먹고 또는 치료를 받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업가 정신으로서 저는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인지라는 게 변화잖아요. 이 철자 하나만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변화를 해야지 바로 찬스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강연해 주셨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강연해 주신 황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을 맡아주신 인슐린 코젠의 최나무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인실리코젠은 바이오 데이터를 사람과 컴퓨터 언어를 융합해 해석하는 생물 정보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사체를 중심으로 식품과 인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있는 주식회사 인실리코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최나무 대표의 강력한 신념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최적의 환경인 골디락스존은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주식회사 인실리코젠은 무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인을 위한 골디락스존을 찾기 위해 긴 여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보며 같이 생각하고 아름다운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주식회사 인실리코젠의 최나무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기업가는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적된 지식 혹은 다양한 경험 또는 타고난 감에 의해서일지라도 그 흐름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 가능성을 비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상원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게 만드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핵심 가치 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비전을 공유하고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인실리코젠 대표 최남우입니다. 저는 주로 기업가로서 성장하게 된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를 보이는 화면이 어느 곳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종로에서 퇴계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건물로 구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세운상가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그 68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국내에 첨단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에 세계의 기운이 모인다라는 뜻을 모아서 세운상가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나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의 시원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고, 그 당시에 저에게 들렸던 소문으로는, 한간의 소문으로는 이 청계천에서는, 세운상가에서는 탱크도 만들 수 있고 미사일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1982년, 83년도에 삼복 컴퓨터라고 하는 회사에서 트라이젬이라고 하는 PC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다행히 종로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친구였어서 매일 이곳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PC들에 보이는 어떤 화면들, 거기서 보여지는 글자들, 그게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그거를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근처에 있는 종로 서적에 가서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포트란이라고 하는 책. 그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을 해보고 그 당시에 보였던 그런 화면들이 구현되는 거 보면서 희열감을 느꼈던 그 감정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닷컴. 요즘에 비트코인들 난리잖아요, 난리. 저도 역시 닷컴 시대에 제가 직접 주식시장에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남들처럼 영어 공부하고 상식 공부해서 외국계 항공회사를 다니던 저는 IT 버블이 정말 무섭도록 팽창하기 시작했거든요. 비트코인보다 더 강력한 바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닷컴이라는 글자만 붙거나 혹은 테크라는 글자만 붙기만 해도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했고, 정말 제 나이 또래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갑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을 봤고, 어느 순간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6개월 뒤에 15억을 버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젊은 혈기 넘치는 제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좋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저 버블에, 저 흐름에 뛰어들자. 그래서 IT 기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웬걸요? 정확히 저는 기억을 합니다. 2000년 3월 10일. 그날은 미국에서는 금요일이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닷컴 버블의 정점을 찍은 날은 2000년 3월 10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닷컴 버블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갑작스럽게 모든 닷컴들의 주가가 급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시장의 변화가 일으켜졌습니다. 많은 투자자들, 많은 소비자들이 닷컴 기업에 대해서, IT 기업에서 회의적인 눈빛, 비판적인 눈길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IT 기업이 들었던 저도 역시 그러한 흐름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새로운 무언가를. 남들이 해서 실패한 닷컴이 아니고, 남이 먼저 갔던 닷컴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 그게 바로 생물정보였습니다. 우연찮게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거래하던 외국 기업이 생물정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방대한 생물의 데이터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 컴퓨터의 힘을 빌려야 한다.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 저의 인생을 여기다 걸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생물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력을 느꼈던 포인트는 바로 생물학과 전산학이 결합된 포인트. 결합되었다. 전산학만, 닷컴에서는 전산학만을 다뤘다면 생물 정보에서는 생물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융합학문이라고 하죠. 그 포인트가 저를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생물 정보를 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 황승윤 교수님도 생물 정보를 잘 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귀동냥을 하시면서 들었던 것 같고 국내에 와서 소개를 하는 점도 있고, 생물 정보라는 단 하나의 사업 분야를 갖고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분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 점이 바로 제가 매력을 느꼈던 포인트입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 그게 바로 나의 경쟁력이라는 판단을 했고 저의 젊음을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도 뛰어다니고 학원도 뛰어다니고 책도 사서 공부를 하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밤도 없고. 그렇게 해서 만나고 공부하고 공부해서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큰 절벽에 도달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물학과 전산학을 떼어놓고도 어려운 거지만 융합한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것을 지탱하는 기본 이론이 뭐냐면 수학과 통계학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제 전공은 국어 국문학입니다. 인문학자입니다. 네. 너무 큰 절벽을 느꼈고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심각한 고민. 내가 여기를 포기하고 다른 길, 내가 나에게 맞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을 다시 밟아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던 중에 저에게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는 생물정보학을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생물 정보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그 일하는 사람들을 독려해서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주자. 그렇게 해서 제 사업의 두 번째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생물학과 전산학과 수학과 통계학이 결합된 이 부분이 바로 바이오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바이오 빅데이터의 핵심 기술로 성장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세상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묻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국어 국문학자입니다. 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문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를 되뇌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가의 기자는 꾀할 기자입니다. 도모할 기자. 이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 사람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를 확대해서 보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본다. 그렇게 통해서 일을 만들고 집 갖자, 사람을 모아서 일을 도모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보고 그 안에서 일과 가능성을 찾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독려해서 앞으로 가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바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을 모으고 나무를 깎아 다듬고 공구를 준비해라. 그러나 사람들에게 배를 빨리 만들라고 재촉하지는 마라. 먼 바다, 배가 갈 먼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그 얘기는 목표만 주고 재촉할 것이 아니고 그 목표가 주는, 비전이 주는 가치, 희망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면 그런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저의 기업가 정신의 핵심 가치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실리코젠. 인은 아시죠? 영어의 인, 들어온다. 실리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 중인데 실리콘에서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잘 아시죠? 실리콘은 반도체의 재료입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컴퓨터의 가장 핵심 부품이 CPU와 메모리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를 확대해 보면 바로 컴퓨터 안에서
젠, 유전자를 분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인실리코젠이라는 이름은 컴퓨터를 통해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회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도 뭐였냐면 1990년에 시작했고 2003년에 끝난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당시에는 수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1개인의 유전체를 분석하는데 100만 원도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고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개 유전체를 분석하는 날이, 공짜로 분석하는 날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 많은 생물 자원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고추, 고구마, 벼, 혹은 한우. 한우는 대한민국 최초로 게놈을 해독을 했고요. 그리고 진돗개, 돼지, 조랑말, 그리고 바다 수산 자원인 전복, 조피볼락, 다금바리, 넙치, 그리고 미생물을 분석을 해서 유수의 논문들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쌓아 나온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걸 통한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가 지난 15년간 해온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많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생물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은 생물 정보라는 기술의 매료되어서 들어왔지만 제가 18년 동안 달려온 이 길에서 느꼈던 것은 제가 사람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과 느끼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가운데서 이 기술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사람에게 해롭기도 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비전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 바로 인코라는 핵심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인코. 저희 회사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실리코젠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를 인코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사람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착상을 해서 사람인과 코의 코자를 따서 인코라는 핵심 가치를 만들었고 저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의 가치에 인코를 녹이고 있습니다. 저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빅데이터 기술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저의 관점과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강조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능정보사회이고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같고요. 누구나 다큐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꿰뚫어야 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의 본질을. 저는 이 말에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의 기업가 마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정보화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가고 있다. 도대체 뭐가 다른데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직감 되시나요? 미국의 IDC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2011년까지 생산된 데이터 양보다 2013년 한 해 전 세계가 생산한 데이터의 양이 2배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사진도 찍으시고 메일도 보내시고 톡도 하시고 웨어러블 기기에서 생체 정보가 컴퓨터로 전달이 되고 지금 페이스북으로 중계가 되면서 동영상 자료들이 컴퓨터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들의 증가량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정보화라는 이슈를 통해서 기존의 오프라인에 존재하던 문서나 페이퍼들을 데이터화했다면 지금은 바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자료인 데이터로 생성되는 시대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데이터의 시대이고 그래서 지난 8년간 생물정보라는 영역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국가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에서부터 종자를 심어 키우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식자재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유전자 레벨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질병도 분석을 했고 그 질병을 토대로 해서 이런 섭취하는 음식과 농작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단순한 데이터의 레벨이 아니고 유전자의 레벨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프라고 하는 인실리코 푸드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음식을 데이터화하자. 인간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하자. 그것을 상호 연결시켜주자. 어디에서? 컴퓨터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식품회사에, 제약회사에, 서비스회사에 공급을 하자. 라는 제2의 비전을 찾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기업가, 리더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서 사람을 모으고 그들을 설득해서 더 큰 비전으로 만들어내고 그 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저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IT라는 기술이 있고요. 많은 나라에 없습니다. 이게 IT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을 돌이켜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무슨 림 들어가는 말이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 국민들한테는 5개 림이 있다고 들었어요. 전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에는 뭐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뭐 어울림이 있고 뭐 이런 그런 그 감성적인 이러한 굉장히 개인을 위한 진한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계와 인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설렘이 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기대감, 하루를 시작하는 그 설렘으로 창조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가들의 하나의 그 공통된 마음이 아닌가. 일이란 것은 어떻게 하느냐도 다르지만 왜 하는가를 느낀 때 그게 달라지는 것이고 기업가들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야기가 더 길어질까 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2달 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